우리 연설을 해주신 이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지내고, 나는 그걸 왜 내가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 중에서는 제일 그림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해요. 한 번은 TV에서 한국의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앵커들이, 그 선생님이 무슨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무슨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얘기하죠. 뭐 내가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책이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내 생각에는 대통령 중심지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책임지를 하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그럼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름 들고 떠나면 자꾸 저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이고, 참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를 잘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전화를 타고 TV로 막 나갔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문안도 받았대. 이 김문수 도지사한테 전화하면서 그 아무리 교수가 당신이 얘기를 하더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이 어려움, 그 문씨 나와서 또 지금 내가 그녀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 또 얘기 좀 해주겠다고 연락하려다 안 해요. 아마 그 툴이 딱 있나 봐. 이 정몽준 씨도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해줄 게 있으니까 좀 연락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리고 저희끼리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해줄 게 뭔가 하니까. 아니, 겨울에 장로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정말 영어로 써. 그러면 자꾸들 따지면 말이야. 그만한 틀을 가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국무총리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요. 오하이오의 메리언이라는데, 그 조그만 출판사하고 신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잠시 상원의원에 한 적이 있어요. 아무 경력이 없어요. 근데 왜 워런 하딩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 그러면 he looks like a president. 대통령 것은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시더라고요. 또 그냥 나이가 그만한 사람이 편도 사투리만 들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투리에 우리는 그 집안에서 와서 잘하거든. 그 재미있더라고. 저 사람이 중성도에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북 사투리, 편도 사투리 저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그 부모가 145도에 이북서 145도에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는 충청도에서 낳았으니까 그 사람이 충청도 산이 됐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밤낮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완전히 사투리를 하는데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이 이제 한번. 근데 말이야, 옆에서 어떤 놈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것도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말해서 분명히 죄송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 뭐라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청문회에서 얘기할게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왜 일일이 답변하고 사과하고, 이게 일을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 할 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정친구, 민주연합에 박지원이라는 그 위원장이라고, 청문회 위원장이래. 그러면 가서 말이야. 내가 걷지 않으니까. 그래서 걷지 않으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 위원장이 뭐라고 하시는 소리는 나는 아직 감옥에는 한 번도 가보지 그리고 그 위원장께서 혹시 딴집에 가신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대꾸를 해야지. 그 일은 가서 한참 있다 나와거든. 무슨 작은 인간 돈 문제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을 좀 기쁘게 해주지 말이야. 아, 나 그는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되면 뭐 하세요? 누가 죽어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김문수 도지사 같은 한 시대의 인물 우리가 잘 알고 또 국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래도 이 민족이 아주 어려운 고비에 가면은 저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면서 오늘 김문수 지사가 나와서 내가 시간 한 10분쯤 뺐었으니까 길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저녁은 드립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저녁하고 할까? 네, 아, 그리고 저녁 뭐 짧은 시간 내에 하고 그러면 이 김문수 도지사의 얘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서 내 얘기를 끝내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천에서 대구로 오니까 대구 말이 굉장히 서툴러요. 우리 영천말하고 대구말하고 같은 경북인들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대구에 와서 조금 말이 잘 안 들려서 조금 이상하고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영천에서 대구의 경북중학교라고 거기 합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합격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아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학교를 어디 다른 데 보내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도 그냥 판잣집 같은 이런 데 살기 때문에 방 하나에 우리 7명의 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7명의 그 판잣집에서 단칸방에 사는데 거기에 또 우리 시골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또 끼어서 10명 이상씩이 한 방에 사는데 상도 하나에 그 둥근 두레반이라고 하죠. 두레상에다가 밥을 이제 먹고 밥은 거의 못 먹고 주로 죽을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판잣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골도 안 들어오고요. 우리 시골도 제가 거의 한 30살 돼서 겨우 저기로 들어오고 그 영천 읍내에도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판잣집 살았는데 호롱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촛불을 켜면은 비싸게 촛불은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촛불을 켜고 그에는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방에서 두레상 하나에 공부도 하고 밥도 거기서 먹고 그 다음 장난도 치고 이런 거 넘어지고 이러면 이제 그 석유가 쏟아져서 책을 딱 덮으면 그 석유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이제 이 석유 냄새가 너무 나면 이거 무슨 냄새가 싶어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대체 다른 집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석유 냄새 많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취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대구 말하고 영천과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 서울에 오니까 정말로 이게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저는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그 책에 나온 대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책으로 이렇게 써놓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말을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노? 이래서 우리 책 읽을 때도 우리는 어디 가니?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아무도 글씨로만 표현말을 배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라디오도 없고 뭐 이런 방송 시스템 이런 게 전혀 없는 텔레비전은 그런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굉장히 그런 참에 제가 운동권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청계천에 아주 많은 판잣집이 있고 전태일 그 본신이 바로 1학년 때 11월 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당시에 거기 철거민들이 많이 가서 광주시 광주군 중부면 그 국유 산림부지 안에서 거기다가 산중턱을 깎아서 그곳에다가 지금 광주 성남시 구시가 중원구 수정구 이런 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전기도 별로 없지만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고 집도 없어서 그냥 큰 판잣집에 큰 텐트 안에 10가구씩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랬을 때냐.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운동권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살아계시는 분 중에는 장기표, 그 다음 우리 강동구에 국회의원 하시는 심재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서클에서 들어가서 하여튼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서클 후진국 사회연구회 아주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거기 멤버들이 이제 김상권 교육감 이래선 멤버고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는 좀 반일 운동,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대박을 좀 몇 번 했더니만 당시에도 오적, 김지아 오적이라고 나와 있어. 그 시도 있고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2학년 때 바로 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저는 그 전에 2학년 때 이제 김건태 선배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공장에 한 가서 노동자 생활하는 회사에서 제가 그때 2학년 여름 나올 때 공장에 노동단에 가서 노동자 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평생 하라고 그러면 답답해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공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서 우리 선배들 강의나 이런 거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고 당시 제적이 돼서 전국에 전부 제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제적돼서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장기부서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부서였지.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징집이 됐습니다. 강제징집이 됐는데 다들 군에 갔는데 저는 강제 누워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당시 귀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혼내는 또 그때 면제가 됐어요. 우리 잡혀가서 죽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면제가 됐어요. 그 시골에 내려와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상해 치다고 당시에 새마을운동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 새마을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서 저는 야학식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자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옛날 상록수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봤는데 너무 안 먹히고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우선에 저는 알갱이 부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문중에 상당히 괜찮은 애가 하나 나왔다고. 그 당시 시골에서 대구의 경북중고등학교가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까지 막 가고 이러니까 뭐 저는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잘려서 그냥 매번 경찰에서도 오고 보안대에서도 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잡아가서 조사를 해서 잡혀왔습니다. 암기부 가서 또 조사받고 보안대 가서 조사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옛날
해방 직후에 10일 폭동이라고 대구 지역에 폭동 사건이 아닌데 그런 빨갱이가 하나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도 걱정 많이 하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정이 많아가지고 복학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올라와서 복학을 했는데 복학에서 들어보니까 바로 또 민청학년 사건 그 준비라고 저도 그거 같이 끼어가지고 복학생들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이제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터지는 날 언제 터지는 걸 이게 언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피신을 쪼매는 사이에 저는 안 잡히고 우리 밑에 후배들이 잡혀가서 저는 이제 수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수배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인정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게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가지고는 제가 공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장에 들어갔는데 청계천에 가서 이제 공제 공장 그 청계노조의 사업은 제가 잘 압니다.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나 그 지금 전태일 기념사업회 집 같은 거 전부 저희가 사드린 겁니다. 그다음 청계노조 사무실 뭐 거기 옆에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사드리면서 거기서 노조 운동 좀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청계천에 제가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씨앗이라고 다림질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나이가 그때 23살, 4살, 5 이때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망치질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데 거기 다른 일하는 사람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5살 내지 10살씩 어린데 손이 굉장히 빠르고 일을 착착하는데 저는 나이만 먹었지 속도가 높고 에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옷을 뭐 구멍을 뚫고 내기 때문에 욕이나 시끄러워 그래서 늘 쫓겨다니고 공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장은 그때 공장이 수천 개였어요. 나오면 또 바로 취직되고 그래서 계속 또 취직하고 일하다가 도저히 적성이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역시 시험 치는 걸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보일러 시험을 쳐가지고 보일러 공을 돼가지고 한일 도로코 면도 나를 만드는 그런 자크 만드는데 거기에 마침 보일러가 터져서 그 보일러 폭발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후임으로 자리가 돼서 그 난장에 들어가서 보일러 실어집니다. 거기 야간에서 24시간 야간에 졸면은 이제 죽는 그래서 저도 사비가 작업 하루에 교대가 일주일에 한 번 3주를 하고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노조가 만들어져서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또 도중에 뭐 돼서 또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왔는데 그때 5.17 광주 5.17부터 시작해서 12.12 이런 게 일어나면서 저는 삼성교육의 수배 대상이 돼가지고 잡아서 삼성교육을 가게 됐는데 회사에서도 잘리고 해고되고 저희 집사람은 고로공단에 한일 도로 세진전자라는 전자회사인데 지금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보면 그 자체는 세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순천 여자인데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고로공단에서 그 노조위원장, 그것도 노조위원장하고 저도 노조위원장 둘이가 그 지역 영등포 지역지구에 저는 청년부장이고 저희 집사람은 부녀부장, 요즘 말하는 여성부장, 그때 부녀부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그 다니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퇴짜를 먹었다가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쿠데타 전에 삼천교육을 할 때 제가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갈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제 나이가 그때 벌써 30살 때인데 저는 장가를 안 가지고 제 친구도 대부분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간 집에 하룻밤 이제 칫솔 하나 가지고 저녁에 가서 피하는데 하룻밤에 하나씩 옮겨다니면서 피하는데 가보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그때는 요즘 유행원 잡듯이 숨겨주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숨겨주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그 사람은 또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잠을 못 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한테 듣고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제 친구가 이야기하면 도저히 우리 집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는데 그러면 제가 알겠다. 그 다음 날은 거기 안 가죠. 그럼 나중에 피할 데가 없어요. 장가 가기 전에 총각 때는 막 하숙방을 돌아다니는데 장가 가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동생들이 앞에 조그마한 빵가게라는데 그 빵가게 하는 그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 피했습니다. 계엄이 풀릴 때까지 거기 피했었습니다. 그 계엄 풀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감옥을 2번 가고 그 뒤로 또 한 감옥을 노동운동한다 그러면서 감옥을 감옥을 2번 가고 학교에서 제적을 2번 당하고 그러면서 2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좀 생활한 것이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 공돌이, 공순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저는 감옥에서 한 2년 6개월 살았는데 고문을 제가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데 전기 고문이나 물고문이나 여러 가지 고문 종류나 각 고문 기관에는 그 남영동 옛날 대원 분실든지 뭐 안기부든지 또 보안대든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또 우리 집 사람은 이제 교도소도 저는 서울만 있는가 서울 안양도 저기 목포 광주 뭐 이런 데서 간첩들 대남 파견된 난파 공작이나 난파 간첩 이런 무기수들 사형수 뭐 이런 사람하고 제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주사파 이런 사람들하고 감옥에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적어도 공산주의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주변은 제가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아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요즘에도 저보고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서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석사도 아무도 아닙니까? 그 요즘에 뭐 논문 표절 이런 거는 저는 연결가 재밌는 사람. 그래서 박사학위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한번 고려대학에서 하는데 나중에 뭐 제가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좀 소위 누가 써준다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유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거짓말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싫어하고 그래서 막 싫다고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안 받으니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호의를 무시하는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 한 만큼만 딱 받지 더 받으면은 혹시 제가 진짜 박사인 줄 알고 물어보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딱 그냥 그만큼만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살아온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제가 원래 운동권이니까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이제 민주화도 되고 군사정권도 대체로 마무리됐으니까 민주적인
정치를 한번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부천 그 지역이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에 지구당 위원장 맡아서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운동하던 사람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옥 갔다 오고 그동안에 민주당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요즘 말하면 정의당 비슷한 그런 당을 해봤는데 92년 선거에서 표를 전혀 못 얻어서 해산됐습니다. 우리는 좀 몇 표 얻을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도 안 되고 표도 못 얻어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당시에 민주자유당 부천 소사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역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총선이 96년에 했는데 제가 이제 만만한 줄 알고 거기에 우리 박지원 이제 현재 국회의원 그리로 왔어요. 제가 먼저 가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 위원장으로 왔어요. 그 지역은 박규식이라는 굉장히 돈이 제일 많아서 당시 국회의원 중에 재산 수는가 1위. 왜냐하면 그분의 작은아버지가 그 지역에 초대 상무부 장관 박재환 씨였어요. 박재환 씨고 아주 명문가예요. 그 집 출신이었던 그 집안에 많은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분 우리 당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재산이 많다. 쫓겨나면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가서 현역이 그분이 나오고 박지원 씨가 또 비례대표 그분이 나오고 제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 가니까 전부 3등이라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선거되기 전날 한 3일 전부터 제가 올라가서 이제 1등이 돼가지고 그게 당시에 15대 국회 초대 이변이라서 제가 매스컴 좀 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첫째는 도둑놈이다. 근데 도둑질 안 하겠다. 두 번째는 되고 나면은 콧대기를 안 비친다. 저는 콧대기 비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 시킨다. 약속한 거 안 지킨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안 지키더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당선되는 날 첫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부천인데 거기는 1호선 전철역이 5개 있어요.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 중동역, 송내역 이게 다 우리 지역구역인데 그 역 앞에 가서 그날부터 새벽에 당선되는 날 새벽부터 제가 선거 때 하던 어깨띠를 메고 가서 지하도에서 인사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제 선거 안 했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 당신이 뭐하러 나왔냐고 뭐 어르신들이 좀 이상하게 물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별 희한한 말. 선거 끝나고는 다 안 한다는데 저는 그때 아마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부천에서는 2번 연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원해영호도 그 부천인데 거기 됐다가 떨어졌다. 다른 국가가 한 번은 되다가 두 번째 다 떨어졌는데 저는 부천 역사상 처음으로 2번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호남이 워낙 많아요. 그 다음에 충청이 많고 저같이 경상도 출신은 한 1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 그 지금 또 현재는 국회의원이 우리 새누리당 한 명도 없고 도의원도 8명 보면 한 명도 없고 시장도 새누리당 없고 뭐 그런 아주
특별한 지역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연속 3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지사를 나가는데 도지사가 이제 지방자치니까 처음에 도지사를 나가니까 제 말이 지금은 이제 서울말 같죠? 당신은 말이 경상도 말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지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 주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경상도 몇 명 없는데 그 말이 그래서 되겠냐고 그만 나오지 말라고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울말 잘하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좀 배워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배우려니까 서울말을 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했는데 그 당선이 됐어요.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 해서 지금 8년을 했는데 제가 원래가 지금 경기도가 생긴 지가 600년 됐어요. 경기도가 1414년에 조선 태종 때 처음 경기도가 생겼어요. 근데 600년 만에 제가 689대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이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이라는 거는 경기도 역사상 최장수를 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좀 지겹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자마자부터 공무원들한테 청년 영생 부패 즉사 이게 제가 말이에요. 제가 일단 서당에 다닐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하면서 느낀 거 청렴하면은 당신들이 일을 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영원히 칭송받는 청렴이가 될 것이고 부패하면 아무리 고위직이나 유능한 사람도 바로 죽을 것이다. 나는 국회에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 공무원 똑같다. 그거를 제가 한자로 써가지고 그 마우스패드를 전부 그 인쇄를 마우스패드에 달아서 컴퓨터 하면 그게 참 화장실 가서도 그걸 앞에다가 소변도 그거 탁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관이 우리끼리 도청 공무원 중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관 하다가 내일 남양주 구시장 갑니다. 또 건설국장이 되기도 하고 수행보직을 하면서 감사관. 그러니까 감사를 3개 하면은 다른 자리에 좋은 자리 갈 수도 없고 인심을 잃어요. 왜냐면 서로를 평가해서 점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야당이, 제가 처음에 도지사 될 때 야당이었어요. 당시에 전현철 감사 원장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감사원장님, 우리 경기도에 감사관을 제일 무서운 분하고 보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딴 데는 전부 다 감사 자체를 오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당신은 감사관을 보내달라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많다. 취지를 설명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 번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오니까 첫째는 감사 전문가로 감사관이었지. 이 경기도청 공무원이 우리가 10,000명이 되는데 이 10,000명의 공무원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그냥 제 시경이 들어 막 짜는 겁니다. 3개가 서로 문제를 3개 잡아요. 그리고 2년 하고는 딱 돌아갑니다. 또 새로 보내다가 또 보내봤어요. 그리고 지금 8년 동안 4명을 받아가지고 2년씩 해서 계속 하니까 지금은 이제 당시 제가 취임했을 때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 기관이었어요. 가장 청렴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청렴도가 1등도 하고 최상위 탑 클래스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제가 볼 때는 한 10위권까지는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 40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10위권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천에 그 모 국회의원, 저도 잘 아는 국회의원인데 인천에 국회의원님 그 돈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런 거 보시죠.
그 아들 집에서 뭐 6억이나 지금 이런 거 보시는데 사실 참 우리 정치에 문제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관피아를 척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럽니다. 관피아보다 더 문제가 이번에 보셨잖아요. 법피아. 법피아 위에 정피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이 개혁해야 됩니다. 정당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당 내부의 선거는 아직까지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불러다가 밥도 먹고 봉투 주다가 또 전에 걸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당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데 검찰이 들어가면 이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러다가 만약 정당 안에 누가 들어가면 불러다가 때리죠. 그럼 검찰총장 법무장관 상관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제가 이 선거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원래 딱 20년 됐는데요. 2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설렁탕 10,000원짜리 얻어먹으면 꼬박이 50에서 50만 원 한다든지 한 번 걸리면 5년 동안 출마를 못한다든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 때문에 일반 선거 풍토는 깨끗해졌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깨끗해졌죠. 저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당 내의 선거, 우리 새누리당도 지금 당내에서 요즘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선거는 뭐 식당에서 그러다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는 이거 못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집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다들 후원금을 하거나 지금 보시다시피 음성적인 돈을 위해서 지어집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조적으로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법피아, 정피아 밑에가 법조계는 또 여기도 법조계 출신도 많이 계시고 법조라는 거는 그만큼 변호사, 판사, 검사가 다 한 통속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형님 동생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드러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감사원장한테 우선 우리 청와대부터 세계 감사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식으로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처럼 국회에도 그 추천위원회를 여야 간에 받고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받고 다양한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공직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별도 검찰을 견제하고 그리고 청와대와 또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도 정확하게 사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부패 방지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법조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그런 별도의 특별한 청년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세월호도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돈과 물질을 더 중시하는 이런 것이 한국의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1위인데 옛날에 일본이 1위에서 그렇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 자살이 많은데 노인 자살 중에서 특히 남자들 할아버지들 자살률이 할머니들보다 2배잖아요. 남자들은 솔직히 뭐 선생님 조금 다르시겠지만 보통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머니들은 손자도 봐주고 집안일 하시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자살이 나와서 저는 경기도 같으면 저 최전방에 연천이 있습니다. 바로 연천은 땅이 서울보다 1.2배나 되는데 인구가 4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서울의 동네보다 작습니다. 근데 사람이 띄엄띄엄 살아요. 그래서 워낙 적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반찬도 없고 고독하고 병이 좀 걸리면 그냥 농약을 잡수고 돌아가십니다. 그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게 연천인데 제가 그래서 농약을 잡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농약을 전부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마을 외관에 아무 데 모아놓고 농사철 외에는 집에 농약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농약을 잡수시는 분이 없게 돼요. 농약을 청소년 다 걷어보니까 그걸 잡수시려면 돌아가서 외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독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여성 그 우리 회원들을 전화를 드립니다. 혼자 사신 복고 할아버지들한테는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 번 드리고 김치나 밑반찬을 조금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좀 마련해서 밑반찬을 들고 가서 한번 얼굴도 보고 겉을 한번 비문에 들고 이러니까 자살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1등하던 연천이 요즘에 한 4등, 5등까지 되어왔어요. 그렇게 고독하지 않게 우리가 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자살률이 좀 떨어집니다. 더 문제는 지금 노인 빈곤층이 우리나라 45%, 노인 인구 45%가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이 빈곤층을 우리가 요즘에 수당도 드리고 이런다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리고 꼭 자식에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건 복지 기금이 문제인데, 세율을 올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SOC를 줄이느냐, 예산을 우리 경기도는 1년에 16조를 쓰는데요. 돈은 남기지 않습니다. 빚도 좀 안 내야 되거든요. 남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쓰는데 그걸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게재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살률을 낮추면 출산율 문제인데, 출산율은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으면은 가점 3점을 줍니다. 둘 낳으면 6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군에 갔다 왔더라도 3년 갔다 와도 가점을 못 주는 거예요. 헌법적 판서 관리. 군에 갔다 와도 0점인데 애 하나 낳으면 무조건 3점을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애를 낳고 나면 금방 승진. 애 낳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애를 낳고 돌아오는 사람이 원직 복직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데 찍으면 1순위로 그 사람은 무조건 보내주고 그 사람. 그 다음에 가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유연근무, 자기 근무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애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그래서 남자들이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고 저는 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직장에서 경쟁자.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게 오히려 아기를 낳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직장에서 평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아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집을 제가 0시에 1시를 안 받았는데 0시에 1시를 무조건 최고 좋게 해서 받도록 해요. 0시에 1시는 선생님 혼자서 애를 2명만 나머지 3명, 4명, 5명 정도 2명만 딱 보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을 좀 더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를 좀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맞벌이 부모들 중에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훈남 안심학교에 있어요. 지금 학교 제일 문제가 엄마는 저녁 6시 넘어서 돌아오시는데 아기들은 2, 3시 되면 학교에서 학교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 태권도 하고, 미술 하고, 뭐 피아노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속셈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1인당 거의 한 5, 60만 이상 들여가지고 도청을 우리 사무실 줄여가지고 도청에서 그 주변 아이들을 봐주는 만족도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집의 아기들이 그곳에서 보통 엄마들이 못 봐주니까 평균 성적이 한 50점, 60점 되던 애들이 여기에 한 2, 3달만 지나면 80점 이상 오고 나중에 성적이 아주 좋아지고 거기서 엄마가 올 때까지 저녁 먹이고 숙제 다 해주고 악기 같은 거 다 가르쳐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봐줍니다. 안 오면 또 제로서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어린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정책 우선순위 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안 낳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제도로 책임을 지고 고쳐야 될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 잘하시겠습니다. 선생님도 안 하시는데 저는 저는 왜 결혼 안 하냐? 저는 대학에 특강 가면 늘 왜 안 하느냐 이러면 저희 집 사람 그런 질문을 좀 하지 말고 저들 좀 나와. 당신이 왜 인기 없는지 알겠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결혼을 왜 안 하냐 이 질문 절대 하지 말고 저는 저가 떨어지는 말든 꼭 합니다. 그 왜 결혼 안 하냐 이러면 보통 애들이 나가는 게 뭐 직장인 시동차였어요. 집이 결혼은 살 집이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답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해야지만 집이 생길 것이다. 결혼해야지만 돈이 모일 것이다. 결혼해야만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제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희 아내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저는 잠깐 새방을 줍니다. 그 새방이 너무나 춥고 보살것없는 데가 돼서 우리 애를 낳았을 때 그 이제 옛날에 단칸방은 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요강을 넣고 살잖아요. 요강도 울고 우리 애 손도 울고 발도 다 울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도 됐지 않나. 내가 결혼 안 했다면 그 되겠구나. 지금 저도 나이가 좀 됐습니다만 요즘에 집에 오면 제 아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집가고 없으면 제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나라고 집에 들어갑니까? 선생님 저는 그게 참 같이 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그럼 뭐 하려고 결혼 안 하냐. 그래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또 여성들도 또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돈도 못 버는데 결혼은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또 이혼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지금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럼
이혼은 저도 뭐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면 금방금방 헤어지고 싶죠. 저도 그런 충동을 많이 해봅니다. 젊을 때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젊을 때는 사실, 아이고, 뭐 내가 뭐, 당신하고 안 살면 못 살겠냐, 이런,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나, 아기를 보면, 아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참, 그 어떤 때는 또, 뭐 그냥 바빠서 또 참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아내가 제일 예쁘고, 아내 없으면 못 살고,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훨씬 좋아하는 게 손자가 좋아요. 진짜 손자가 나보다 좋은 애는 진짜 좋아요. 저는 그런데 아내가 더 좋아요, 손자가. 이게 이제 대부분 여성들은 보니까 손자를 더 좋아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손자가.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유대와 혈연적인 그런 게 깊어지잖아요. 저는 가정의 중요성,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냐. 저 스님한테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사는 분들을 보면 존경을 합니다. 어떻게 혼자 사실까? 저는 사실 어릴 때 혁명을 꿈꾸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주 그냥 장렬하게 아이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뭐 결혼해야 돼서 결혼했는데 저는 참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까? 근데 요즘에 언론에 보면 애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다고 하거든요. 뭐 대학이 다 끝나고 뭐 학원 가야 돼. 이렇게 계산해봐. 애 하나 2억. 둘라면 4억. 내가 4억이 어디 있어? 누가 다시 말자. 그럼 결혼하면 또 혼수 비용을 막 계산해서 혼수 비용이 이게 뭐 8천만 원이라고? 근데 8천만 원 아니야지. 저는 할 때 돈 20만 원 돈 썼어요. 저희가 결혼 아무도 없어요. 저는 결혼 반지도 안 하고 싶어요. 외식장에서도 못하고 우리는 청첩장도 없고 그냥 교회 교육관 이런 거 누가 한 사람 빌려주고 거기서 아무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도 뭐 잘 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물을 많이 해야 잘 산다. 꼭 집을 갖춘 다음에 결혼해야 잘 산다. 그게 아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정년 한 20대 초반, 중반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도 다니고 그때부터 직장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저 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어느 날 와서 저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냐 남자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상대가 그 같은 과 졸업한 남자예요. 그럼 걔도 사회복지사. 그럼 사회복지사가 둘 만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워낙 저임금이죠. 진짜 너무너무 저임금이죠. 우리 집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저는 거의 실업자 상태죠. 우리보다 낫잖아요. 왜 걱정하냐. 제가 제 딸 보고 물어봤어요.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대. 그럼 결혼해라. 내가 사랑하면 된다. 돈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으니까. 나는 스펙, 돈, 집 뭐 다 스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혼은 충분히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뭐 답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난 어디에 가서든지 뭐라든지 잘 살 수 있다. 확실히 저는 진짜 내가 괜히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동서고군에 사랑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결혼이라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스펙이 좋아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또 애들이 결혼해서 어렵지만 또 우리도 도와주고 다 많이 도와주고 자기 시집에서 도와주고 뭐 사방에서 도와줘서 애도 하나 낳고 또 하나 더 가졌어.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 도저히 얘를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또 그냥 우리 서바이브 해나가니 뭐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제가 뭐 옷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걔들이 잘 살 거라고 진짜. 우리가 했던 고생보다는 좀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 기술, 그 학벌, 스펙, 아파트, 자동차, 뭐 어떤 미모 이런 것 이상 뭐 진짜 중요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그 원초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에 튼튼하고 근본적으로 이 바탕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교 교육을 제가 들다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사랑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걸 좀 접하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더하기 빼기, ABCD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정말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는 이 종국을 사랑하고 이 인류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울까? 어디 가서 그 모범을 볼까? 거기 오직 그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들 요즘에는 너무 성적에 그래서 몇 점 받았어? 딱 질문이 그거 아니야? 몇 점 받았어? 시험 잘 봤어? 저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7남매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저만 대학 들어오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듣고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우리 형들이나 누나나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다 저보다 잘 살아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저는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누구 없어요. 제가 우리 신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많아요. 저는 이 허물이 좀 들었어요. 돈을 무섭게 생각하고 목숨도 저는 무섭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목숨 바쳤어도 옳은 것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그런 정의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늙으면 우리 집 사람은 요즘은 이제 도지사도 이번 달 말이 가줍니다. 그런 분들 실업자입니다. 우리는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뭐 별로 없고 우리는 자식이 뭐 나한테 돈 줄 사람도 없고 우리 집안이나 친가, 처가, 외가 다 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설마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는 우리가 굶어죽게 하겠냐? 무슨 걱정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저희 아내 보고 그런데 믿어도 되냐? 말을 안 믿으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갈고 닦고 문화도 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조건, 서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인간은 사랑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인간은 그 사랑과 의지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선생님 혼자서 얼마나 스승하시겠습니까? 늘 그냥 우리들한테 넉넉한 응원을 주시고 또 저도 절망할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훌륭한 사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고 우리가 이거 아무 데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집보다도 훨씬 선생님 장가를 안 가시는데 자식도 많고 또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에 지금 다시 한번 존경드리면서 저는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중에 특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특히 우리도 모두 자유도 먹을 것도 없는 그분들을 잊지 않고 사랑을 더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진 사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숙 도지사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항상 역사의 주제는 자유고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나의 제자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 제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사는 이력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40 중반까지 운동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시다가 94년도에 당시 민자당으로 입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 민자당이 아마 여당이었을 텐데 운동권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쪽에 전향을 하게 된 것인지 하는 점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누굽니까 이정희, 이석기 같은 아직 운동권에 남아있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지 그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저는 원래 어릴 때는 동경적인 유교 이런 데 가정 분위기가 그랬고 학교 다니면서는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운동권에 들어서는 좌파 사회주의 내지는 극진 민주주의 좌파적인 생각 당시 우리 표현으로는 산민이라 민족, 민주, 민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감옥 갈 때 세 가지 산민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당시에 첫째 사관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민족의 주체성이 약한 국가다.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 김일성주 선생과 한민당도 친일파. 그래서 이 김구 선생처럼 민족주의 맞습니다. 민족이 통일이 안 되는 나라를 세우지 말지. 왜 반쪽 나라를 세워서 분단을 가져왔냐.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이런 생각이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생각은 그때 우리가 반쪽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김성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안 세웠으면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관 자체가
잘못된 사관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군에 가면 이럽니다. 대남 방송이 어떻게 나오냐? 남조선 장병 여러분,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우리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같이 우리 뒤로 향해서 총을 겨눕시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맞잖아요. 뒤에 미제가 있잖아요. 진짜. 이래 되면 민족주의라는 게 극단화돼가지고 반미운동을 가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나온다. 제가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저기 전에 판자집이 너무 빈곤하사 재벌과 빈곤 그게 그때 책 중에 유행했어요. 들어라 양키더라 재벌과 빈곤 뭐 이런 거만 공부하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중시해서 저는 은행 일치를 굉장히 중시 말과 행동. 근데 저는 말하면 꼭 실천해요. 그런데 실천하다 보면 감옥 계속하고 오면 나가지. 그래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고생 많으셨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기업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경북고등학교 가고 삼성기업 반대 대목을 주동 못하겠어요. 고3 때 제가 부기종합 받았어요. 대학 가서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안 시켜서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상하이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분들이 약점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 공이 참 많은 분이에요. 이런 균형된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당시에 민자당을 욕을 내는 이유가 3당 합당 때문에 욕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3당 합당 참 잘했다. 지금도 여야 간에 서로 거국 내각식으로 나는 여야 간에 서로 좀 잘 합쳐서 힘을 잘 모아서 당은 뭐 합치면 되죠. 안 합치더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법방도 튼튼하게 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빨리 법도 통과시키고 어려운 사람 잘 봐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3당 합당 이런 걸 욕하던 사람은 저는 잘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민 통합 서로 이렇게 여야 나눠서 싸우면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뀐 거는 그리고 또 당시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그때는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인데 그런데 여행을 가보고는 너무너무 낙후되고 인권도 없고 또 경제도 다 망해버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면서 저도 이거 안 몰랐어요. 저는 외국에는 1994년 민자당에 입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어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외국이 잘 안 보내줬어요. 우리 같은 사람 외국 여행 패스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만큼 외국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미국 가보고 몰랐어요. 제가 미국 배운 거는 미국은 미제국주의자. 근데 미국 가보면 미국 사람 굉장히 친절하고 줄도 잘 쓰고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미국 가서 국무부에서 반미주의자들과 조금 이렇게 좀 견학을 시키려고 데려갔는데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 제가 간 데가 디트로이트 위에 있던 미국 자동차 모tor 거기 가봤어요. 내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뉴욕시의 하리엠가 공장가 브롱스라는 공장가 가장 어려운 밑에 남부의 흑인 사람 이런 데만 전부 찾아다니고 미국이 가장 구석진 데를 찾아다녔어요.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갇혀가지고 책을 보고 자꾸 이 세상을 그대로만 알고 가요. 이게 안 맞다는 거 알게 돼요. 그 뒤로도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요즘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만 지금 후배들이 어떤 1, 2년을 보는데요.
모든 사물은 양면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비판적으로만 볼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특히 대학이 지금 대학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젊은이 너무 많이 풀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교회 같은 데는 늘 사랑과 긍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심리학에서 보니까 긍정의 심리학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긍정의 시각, 긍정의 심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것을 나이 탓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큼 눈부신 발전을 문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없잖아. 세계적으로도 제가 외국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 다 경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직까지도 후배들 중에 경험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좀 스님께서나 우리들이 전부 다 끈기 있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대한민국이라는 게 좀 제목이 묘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도 성장하다 이렇게 저성장을 늦게 빠졌다. 일본식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저는 일본에 자주 가는데 그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거 업무 협약 때문에 가고 지금 한국은 그동안 성장 발전 속도가 빨리빨리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빨리빨리. 근데 중국이 활활 이게 더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활활해요. 차이니즈 스피드가 코리안 스피드 몇 배 이상 빠르게 지금 거대한 덩치로 빠른 스피드로 나오는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일본 가보면 공산당도 안 됩니다. 사회당도 안 됩니다. 민주당도 안 됩니다. 자민당의 파벌도 거의 없습니다. 아베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은 지금 청일전쟁이 유리한 청나라를 이긴 일본이 이제는 140년 만에 중국한테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이 대역전의 시대를 맞아 일본 국민들이 전부 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베를 중심으로